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은 고조파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고장전류 계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안정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요약 부분을 한번 들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텐데 결국은 그런 요약 부분들은 누가 만드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만드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써나갈지를 한번 요약을 하는 게 바로 여러분 시험 과정에서 제가 30분 시험 드리죠.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흐름을 한번 적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키워드를. 나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요런 거를 한번 적어봐야겠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상관관계들이 있거든요. 그 흐름을 생각하시고 듣다 보면은 이건 이렇게 외우는 게 좋습니다라든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다른 식으로 해가지고 그림 같은 것도 좀 더 넣고 이렇게 답안지를 쓰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는 날은 여러분들 시험을 잘 못 보신 날,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을 잘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좀 잘 나간다 그러면 이런 거 참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의 답안지에서 좋고 나빴던 점을 제가 다 비교를 해드리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이 좀 적었거든요. 왜냐면 뭔가 쓸래야 쓸 게 없거든요. 고장전류에서는 뭘 쓸 거냐 그죠. 그냥 고대 발전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까 이제 고조파 같은 건 쓸 게 있으니까 좀 쓰셨고 안정도도 좀 쓸 게 있으니까 쓰셨고, 근데 그 고장전류마저도 여러분들 흐름을 만드셔야지만 됩니다. 제가 어떤 흐름을 만드는지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왜냐면 이게 좀 특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가회로 그리고 벡터도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벡터도의 개념이 사실 등가회로인데 그런 단선 등가회로가 아니라 또 고장점 임피던스를 이용한 등가회로를 또 적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없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한번 보시다 보면 그쪽에 있는 자료들을 여기다 좀 더 집어넣으면은 나는 이런 것까지도 안다라는 거를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가서 보시면요. 여기 주요 송전선례 변압기 YI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 설명드릴 텐데, 제가 보기에는 YI로 사용하면 아까 그 왜곡에 대한 어떤 고조파가 바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철심 왜곡에 대한 손실이 생기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델타 YY가 아니라 YY 델타로 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아까 보시면 델타 Y 해가지고 변환된 거 보셨죠? 하나를 더 집어넣음으로 인해가지고 고조파도 저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YY로 되면 사실상 영상 임피던스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락전류도 상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안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시면 되고요. 고조파 억제 대책 정의가 뭐냐? 항상 정의입니다. 개요 또는 정의. 그 다음에 그거로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 어떤 원인에서 생기냐? 영향은 뭐냐? 대책은 뭐냐? 아니면 뭐가 있다고 하면 장점은 뭐냐, 단점은 뭐냐, 이런 것들, 목적이 뭐냐, 구비 조건이 뭐냐, 이런 것들 항상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정리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삼상 단락 고장 계산 방법 기술하시오. 아까 얘기한 게 뭐였냐면 고장 조건에 따라서 바꿔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고장 조건에서 하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1 여기다 적어볼까요? 1 그 다음에 2, 3. 축구선수 프랑스의 지단이 있죠, 지단. 그래서 삼상 단락 고장전류가 가장 큽니다. 2선 지락 고장전류가 그 다음으로 큽니다. 그 다음에 2선 단락 전류가 큽니다. 1선 지락 전류가 가장 작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큰 거하고 가장 작은 것만 알면 됩니다. 가장 큰 거는 100이라고 하면은 이상 단락 전류는 얼마 정도나 될까요? 예? 80. 뒤에가 정리한 거죠. 예? 86.6%.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건 2분의 루트 3입니다. 2분의 루트 3은 86.6%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 1선 지락 전류는 얼마나 될까요? 여긴 다 아시는데. 30%? 예? 57%. 예? 57%. 아니요. 30%? 여러분 아십니까? 1선 지락전류가 이렇게 돼 있지만 삼상 단락전류보다도 클 수 있다는 거? 그 병. 예? 있었어요. 그래요? 네. 1선 지락전류의 범위는요, 0.6에서 1.5까지입니다. 영상분 때문에. 150%가 삼상 단락보다 150%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계산하죠? 그럼 제가 이제 그 한정 같은 거 22.9kV 라인에 계산을 하시면요, 얘가 뭐 10카 정도 나왔다.
그럼 얘는 11카 정도 나옵니다. 10.4카라든가 10.1카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약간 크게 나타납니다. 11카까지는 안 되고 한 10.4카 정도 나오는 그 정도. 왜냐면 영상 임피던스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0.6에서 1.5 사이입니다. 0.6보다 작지는 않고요. 0.6 정도에서 1.5배 사이 정도. 이게 1.5배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증명하라는 게 있습니다. 2분의 3 해가지고 1.5까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증명하는 문제가 또. 그래서 이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유형의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삼상 단락전류죠. 가장 큰 전류니까. 이런 케이스를 제외하고 나서는 가장 큰 전류니까. 그래서 삼상 단락전류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겁니다. 삼상 단락전류는 평형고장이고 계산하기도 쉽고 그걸 이용해서 왜? 여러분들 대부분 1선 지락이 나고 그 다음에 2선 단락이 나고 그 다음에 3상 단락이 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장 큰 고장전류에다 여유를 줘가지고 기기의 전격을 산정하고 거기다 그 고장전류에 대해서 보호계 전기를 세팅하고 그 기기에 맞춰서 기기를 설계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삼상 단락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불평형 고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삼상 단락이 아닌 불평형 고장이 있다 보니까 그걸 대칭자표법을 이용해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대칭분해로가 어떻게 되냐. 정상분이 어떻게 되고 역상분이 어떻게 되고 영상분이 어떻게 되고 아까 고조파에서도 잠깐 나왔죠. 다 응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고조파 쪽까지 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힘드실 겁니다. 실무를 안 하는 이상은. 발전기 기본식 아까 왜 나왔는지 알겠죠? 불평형 고장전류 계산하다 보니까 뭐라고요? IA, IB, IC가 있었는데 그걸 I0, I1, I2, V0, V1, V2로 변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알고 있던 값이 3값밖에 안 되니까 3개밖에 없으니까 기지량이 3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미지량 3개 부분에 대한 값을 유출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발전기 기본식을 유도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V0는 마이너스 Z0, I0 해가지고 거기서 상관관계가 뭔가 나오죠? 그럼 우리는 지금 대칭분해를 쓰니까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은 아니까 그 Z0, Z1, Z2 값은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값을 가지고 나머지 3개 값을 유도하면 전부 다 6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6개의 값을 가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전압전류 값을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고대 발전을 외웠는데 그 수식이 책에 있는 그림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전압, 전류에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2개 있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와가지고 밑에 와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있다가 보일 거거든요. 그 책에 있던 그림을 그대로 그려주신데 옆에서 고장조건, 그 다음에 대칭자표법, 뭐 발전기 기본식, 뭐 전압전류 계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고대 발전을 외운 겁니다. 그냥. 저희 회사에 이제 고대에 계신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저쪽 고대들은 이렇게 좀 뭉쳐서 잘 나가고 있구나. 서울대도 있습니다. 서울대도 있는데 서울대는 다 따로 놀고요. 근데 다 머리는 똑똑하더라고요. 서울대 사람들은. 보니까. 진짜로. 제 친구도 한 명 서울대를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군대 갔다 와서 서울대를 갔습니다. 네, 군대를 갔다 와서 제가 직장 다니는데 아침에 출근하다 만났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제 동네가 같은 동네니까 그 친구도 약간 사이코 기질이 있는 친구거든요. 보니까 그 여름방학에 수업 들으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학생증을 보여주더라고요. 서울대 들어가겠다. 원래 처음에 들어갈 때 그 대학에 안 들어갔었거든요. 다른 데로 들어갔는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본인이 공부해가지고 바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회사 생활하는데 이제 서울대 그때 4학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늦게 들어간 거죠. 4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때 그랬는데 그럼 저는 회사 생활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면 그때 졸업하고 나와가지고 뭘 할 거냐. 그래도 서울대 나왔으니까 뭔가 틀려지겠죠. 간판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변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울대에 최소학과를 갈래? 아니면은 다른 데 장학금을 받고 갈래? 지금 장학금을 받고 가는 게 더 좋을 수 있지만은 아직은 우리나라 사회가 서울대 나왔다는 게 어쩔 수가 없다. 차라리 그쪽으로 가라. 네? 그러고 가서 네가 거기서 다르게 해가지고 뭔가 다른 거를 해라. 아니면 네가 원하는 과가 있다 그러면 원하는 과를 가라.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저도 사실 제가 전기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요. 사실 제가 후기에 붙었거든요. 후기에. 전기 때는 잘 나가는 뭐 반도체공학과, 산업공학과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막 신생으로 막 뜨는 부분으로 가서 했는데 경쟁률이 15점 몇 대 1이었거든요. 이거 떨어지죠.
떨어지는 가서 이제 그 후기 때는 딱 가서 1차를 전자공학과를 썼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90학번이니까 전자가 이렇게 막 발전하고 뭐 그런 뜻 시대니까 전자공학과를 썼고 이지망으로 이제 전기공학과를 썼거든요. 근데 이지망으로 전기공학과 돼가지고 전기공학과를 들어온 겁니다. 원래 이제 그쪽으로는 관심이 있었으니까 이공계 쪽에 있으니까 뭔가 만지고 이런 것들을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이제 제가 옛날에 1차에 썼던 게 산업공학과 갔는데 산업공학과에서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전자도 하고 전기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뭐 지금에 보면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처럼 그렇게 돼 있는 과였거든요. 그래서 그 과를 지망을 했던 거고 근데 그 다음에는 전자 전기로 나눠져 있다가 후배들 들어오면 이게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전기공학과는 제일 성적이 안 좋은 사람들만 들어옵니다. 공학부로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왜 컴퓨터공학과가 있고 전자공학과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떨거지들만 들어오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전기공학과 자체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많이 없어졌다가 또 최근에 좀 생겼다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년부터 각 대학교들 정리해고를 시작합니다. A, B, C, D 5단계를 해가지고요. 5단계 맞죠? 퇴출입니다. 4단계는 보완해가지고 일부과 축소하고 학생들 축소를 해주면 됩니다. 이게 실사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각 대학교에 대해서 실사가 들어가서 A, B, C, D 등급을 받아가지고 2등급 맞은 대학교는 없어집니다, 이제. 정부 지원금을 없앤다. 네. 정부 지원금도 없애고, 그 다음에 거기 정책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죠. 학생들이 점차 줄어드니까. 학생들이 없으니까 지금 과들은 다 줄여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기공학과 나름대로 희소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또 전기 쪽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야만 하시면 안 되고요. 전기 쪽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강전부터 약전까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처음에 들어가서 강전만 했습니다. 저기 강전에 GIS, 뭐 변압기 설치공사, 뭐 송전솔로, 뭐 이런 지중솔로 설치공사 감리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전 쪽에 HVG 쪽에 초과합하다가 HV 쪽 하다가 지금 슈나이더 들어가서 LV 하다가 지금은 또 뭐냐 좀 PMS 쪽으로 해가지고 통신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정보통신 쪽으로. 그러니까 전기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다 두루두루 하는데 힘들죠. 항상 새로운 걸 해야 되니까. 근데 재미는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처럼 경험이 많은 사람이 없으니까 제 나름대로는 제가 이것저것 경험 많이 했으니까 물론 이제 깊이는 떨어질 수는 있어도 여러 사람 만났고 지금 여러분들 만나서 또 많은 걸 또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자산이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뭔가 내가 나중에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강의니까 남들 앞에서 나와서 얘기하고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런 걸 하겠다. 여러분들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뭔가 이제 자격증을 따면 뭘 하겠다. 그 목표를 가지고 좀 움직이셔야지만 됩니다. 무작정 자격증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학원입니다. 학원에서 지금 오늘도 끝나고 나면 여기 모임 있거든요. 발성배전기사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서 1층에서 가서 인사라도 드리고 가고 거긴 발성배전만 모이는 게 아니라요. 안전 쪽도 모이고 다 모이거든요. 다 같이 학원 출신의 모임들이 정보통신도 모이고 다 모여서 그런 서로의 것들을 공유를 하면서 뭔가 모색 있는 부분들은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가서 인사도 한번 하고 그냥 짧은 시간이라도 나중에 얼굴 보면은 어디 현장에서 어떻게 도와줄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일하면서 좋았던 부분이 제가 웹하드에 자료를 한 10몇 년 올려놨지 않습니까? 가서 뭐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 일 잘 풀립니다. 끝나고 나서 한마디 웹하드에서 자료 잘 봤습니다. 딱 그 한마디. 그걸 여러 번 들었거든요. 여러 군데 가서. 저 사람은 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뭘 얘기해도 신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신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쳐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짓말을 안 치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근데 나는 이 정도까지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정도를 먹고 들어가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요구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도움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뭐 자료들을 또 보내주시고 그걸 다 공유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 건 대신 이제 못 보내드리는 자료들 중에 좋은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까운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저작권에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 김정철 씨가 쓴 교재 있죠? 그 파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철 씨 본인한테 받았거든요. 각서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예. 고문님 제가 각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각서 썼거든요. 각서 쓰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리눅스로 돼 있어가지고 결국 열어봤더니 못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맥 하는 친구한테 가서까지도 막 읽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대신 나머지 자료들은 우편으로 좀 보내달라고 해서 좀 받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잠깐 딴 얘기로 나왔습니다. 대칭분해로 발전기 기본식 한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뭐냐 이거죠. 삼상단락이 평형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불평형 고장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일선지락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면 뭐라고요? 일선지락 다음에 그 다음에 큰 게 뭐라고요? 이선단락이라고요. 그 다음에 큰 게 뭐라고요? 이선지락이라고요. 그래서 순서만 바뀌어진 거지 실질적으로 삼상고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콘셉트로 나간 겁니다. 근데 이제 책에는 보면요 거의 일선지락이 먼저 나옵니다. 일선지락이. 왜? 가장 빈번한 사고기 때문에. 근데 이 교재에서는 그런 컨셉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본서 안에서도 보시면 삼상단락 고장이 먼저 나옵니다. 책에는 삼상단락이 평형고장이고 그 다음에 불평형고장으로 나오면서 이제 일선지락 고장이 나오는 겁니다. 얘도 그런 컨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무한대 모선이 뭐죠? 내부 임피던스가 지금 Z0 V 관용 그거부터 먼저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냥 왜 키워드를 자꾸 외우다 보면은 Z0 V 관용 Z0가 뭐였지? 내부 임피던스가 0이고 V 전압의 크기와 위상은 부하의 증감에 관계없이 전혀 변화하지 않고 극히 큰 관성 증수를 가진 용량 무한대 전원을 말한다. 근데 일기 무한대 모선에서 이제 Z0 V 관용만 아시면 되겠죠, 일단. 그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자꾸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일기 무한대 모선에 가서 보시면 안정된 향상 대책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회전체의 운동 방정식이 나옵니다, 또. 그 아까 얘기했던 PI니, PN이니, 뭐 기계적 입력이니, 정기적 출력이니. 기계적인 입력이 있어야지 정기적 출력이 나가죠. 기계적 입력은 보일러에서 터빈을 돌려주는 그 힘이라고요. 정기적인 출력은 아까처럼 얘 가지고 제가 뭐 FBI에서 렌치의 법칙이 해가지고 생기는 그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안정도의 향상 대체 보시면 아까처럼 자세히 보시면 되고 요 뒤에까지는 못 나갈 것 같으니까 어차피 그러면은 또 다른 자료를 여기서 지금 좀 기본적으로 자료는 나가야 되니까 보시면 다른 자료들도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일선지락줄로 이렇게 등가해로 이렇게 옆에다 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있다가 여기는 없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른 고장들도 여기 보시면 평형고장, 불평형고장을 가지고 삼상단락 나왔죠. 그래서 이따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고장전류 그 파트 들어가기 전에 요거로 전체적인 거 정리 한번 해드리고 교재 또 들어가고 교재하고 다른 컨셉도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먼저 교재를 한번 보시고 나서 이제 연구반에 왔으니까 기본서반에서는 어떻게 하죠, 제가? 항상 요약된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교재를 맨 마지막에 설명드립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보니까. 근데 지금은 기본반을 듣고 연구반 하는 상태에서는 개념을 아니까 먼저 교재를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개념에서 좀 어긋나는 사항이나 더 좋은 점이 있으면 소개를 해드려야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패턴을 바꾸는 거죠. 근데 파이널 방간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무조건 문제 답, 아까처럼. 키워드 자꾸 얘기하게끔 하고 키워드에 따라서 답안 얘기하게끔 하고 답안 순서 어떻게 이끌어내가야 되는지 그 방법만 얘기를 합니다. 자꾸. 파이널 반에서는. 왜? 답안을 쓰는 방법만 가르쳐주면 됩니다. 어차피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으니까. 주요 송전솔로에서 송전솔로입니다. 송전솔로. 변압기를 YI로 하지 않는다. 왜? 위출이 되니까 송전솔로는. 밑에 쪽 같은 데는 쓰실 수도 있습니다. 영향을 받으면. 여기 보시면은 딱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철심에 자기 포화가 없다고 보고 여자 전류에 의한 발생 자소 유기전압은 정연파로 취급을 한다. 외형파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조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면 외형파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변압기에서 손실들이 고조파에 의해서 또 손실이 생기기도 합니다. 철심의 왜곡 현상에 의해서 생긴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뭡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실제에서는 뭐라고요? 철심의 히스테리시스로 인해서 외형파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찌그러진다는 얘기죠, 철심이. 원래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자 전류의 외형파는 기본파 플러스 3고조파로. 아까 YY로 쓰면 왜 안 된다고요? 3고조파는 넘어간다고요. 이런 고조파 성분들이. 그 델타 변선으로 해주면 뭐라고요? 3고조파는 델타 변선에서 순환하면서 열로서 없어집니다. 또 이제 고조파가 있으니까 YY 델타를 쓰면 아까처럼 순환에 의한 열 손실이 또 발생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손실은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변압기에서는. 그러니까 변압기에서는 손실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안 생길 수가 없는데 그 손실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변압기 손실이 뭐가 있죠? 철선, 동선. 예. 가장 크게 얘기해야 될 거는 철선 동선으로 하면은 좀 헷갈리니까 무부하선부터 나와야죠. 무과선, 동선. 무부하선, 부하선으로 나누는데 무부하선은 뭐죠? 히스테리시스선, 마리선, 헤드보이선. 그렇게 나오는데 먼저 철선이 먼저 나와야죠. 무부하선은 뭐 때문에 생기죠? 철심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철심에 의해서. 철심에 의해서 생기는데 철심에서 생기는 철선에 이제 얘기했던 와류부하선도 있고 그다음에 와류선도 있고 히스테리시스선도 있고 히스테리시스선이 가장 먼저 나오죠. 가장 크니까. 그러니까 철심에 여기 철심에서 이 히스테리시스선이 나오니까 퓨르부하선은 철심을 짧게 이렇게 잘라놨죠. 성층을 해서 안에 넣고 이렇게 넣으면 여기서 겉에서 도니까 손실이 생기니까 그걸 짧게 잘라놓은 겁니다. 이걸 돌리는 손실을 줄여주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철심이 먼저 생각이 나야지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생각이 나니까 철심이 생각나면 철심에서 히스테리시스가 생각나고 철심을 왜 성층으로 쪼개놨냐 와리선을 줄이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부하선은 동선이 생각나야지. 동 때문에 생긴다. 동 때문에 생기는데 거기는 뭐 퓨르부하선이 안 생기나요? 다 생깁니다. 와류선도 생기고 다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주로 나오는 게 뭐냐 이거죠. 그 안에서 가장 큰 게 여기 철심에는 뭐라고 이제 왜 히스테리시스선이 생기냐? BH 커브 아니에요? 예, BH 커브입니다. H가 있고 이게 B고 이게 H일 텐데 이게 전류가 흐르면서 자석. H는 이제 보자력이라고 해서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면서 얘가 처음에는 이게 왜 위아래로 생겼냐면 얘가 위아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가 위에서 뭔가 생겼죠. 뭔가 생길 때 얘가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지만 됩니다. 사실은 갔다가 얘가 갔으니까 갔다가 돌아오면 얘도 갔다가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가서 사실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안 오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남아있죠. 그러고 나서 이쪽으로 갔는데 얘가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자석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부분 남아있다, 여기 부분 남아있다를 가지고 뭔가 잔류자석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심은 딱 자화를 시켜놓고 나도 뭔가 자석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0으로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그 손실이 껐는데도 뭔가 내가 입력을 안 줬는데 손실이 있으니까 뭔가 쓸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니까 이쪽에 전압이 들어왔다가 꺼졌습니다. 꺼졌는데 얘는 이만큼을 뭔가 소모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소모를 하려니까 여기서 뭔가 에너지를 주겠죠. 에너지를 주니까 부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써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데 이 히스테리시스선이 가장 크다는 얘기죠. 철심에서는. 그 와류선은 처음에 이제 자화되면서 여기서 들어가는데 생기는 손실이고.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자석과 전류하고 이런 비율들이 이렇게 되면서 요걸 비하고 하는데 그 H가 이제 보자력이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원점으로 돌아왔는데도 남아있는 그거를 H라고 해서 보자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림에 다른 것들 보시면 변압기 쪽 그림이 또 따로 있습니다. 요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파, 오고조파 이런 것들이 합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합성파가 이렇게 왜곡이 되더라 이겁니다. 자, 파형들이 다 틀리죠.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고 얘 감소된 게 이만큼이니까 실질적으로 요만큼 감소된 겁니다. 얘에서 요 조만큼 더 0에서 조금 올라갔는데 더 많이 빠졌죠. 40만큼 빠졌죠. 그러니까 얘는 줄어들겠죠. 여기가 지금 보시면 얼마죠? 80이죠. 80인데 여기는 한 20 정도 되겠죠? 여기는 40이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40만큼 정도는 떨어졌다는 얘기죠. 40 정도만큼. 그림이 여기는 약간 더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Y결선시 유도전압. 여기는 3고조파가 있다고 했으니까 3고조파는 어떻게 된다고요? 곱하기 30을 하면 된다고요. 근데 곱하기 3을 해주면 되는데 아까도 보셨죠. 5고조파는 5고조파 곱하기 그 위상의 변화분만큼 30도 변화해서 했는데 얘는 여기 보시면은 2원이 1고조파, 2, 3은 3고조파입니다. 3고조파인데 3배를 해줘야 된다고요. 3고조파니까 3배. 전체의 각속도에 3배를 해준 겁니다. 그럼 120도인데 3배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360도가 되는 거죠. 240도에 3배를 해주면 720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120, 마이너스 240인데 얘는 플러스 120이 되는 거죠.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 반시계 방향이니까 얘가 아닌가 우리는 이제 이 EB는 시계 방향을 보니까 여기 아니라 시계 방향을 보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잠깐 이게 마이너스 120이죠. 이게 플러스 120이고 이게 앞서 나가니까 120이고 얘는 뒤지니까 마이너스 120인데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 봤을 때 마이너스 240도가 되는 거죠. 뒤로 들어오는가 뒤에서 보니까 얘가 비상이 마이너스 120이고 얘는 플러스 120인데 플러스 120은 이쪽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이쪽으로 봤는데 요걸 이렇게 보면은 지금 잘못 봤는데 이렇게 보면은 요게 마이너스 120이고 마이너스 120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240이 되는 거죠. 얘는 이렇게 보면은 마이너스 120이 아니라 플러스 24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 관점이 되는 건데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3조파 단상전압 3조파는 뭡니까? 평형이죠, 이렇게. 평형 삼상전압에서는 아예 없는데, 얘는 위상이 같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합성이 되죠. 스칼라량이 돼가지고. 얘는 벡터입니다. 스칼라고. 벡터하고 스칼라의 차이는 뭐냐면요. 스칼라는 크기만 있습니다. 크기. 벡터는 방향까지 있습니다. 얘는 1입니다. 얘도 1입니다. 근데 이제 스칼라였을 때는 그냥 똑같은 1인데 벡터로 봤을 때는 12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는 1입니다.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봤을 때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얘는 뭐 한 0.6이라든가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힘이.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스칼라니까 이 부분은 다 이 벡터니까 크기는 다 똑같죠. 근데 이제 방향이 다 틀리니까 여기서는 0이라는 수치가 나오는 거고 크기는 다 똑같죠. 근데 얘는 스칼라 합이니까 방향도 다 똑같죠. 벡터 합으로 하더라도. 근데 얘는 스칼라 양이기 때문에 얘는 3이 되는 거고요. 얘는 0이 되는 거고. 이런 차이죠. 3조파 단락전류. 여기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3배가 흐른다고요. 3조파가 되면 3을 곱한다고 그랬죠. 아까 마이너스 120에 3을 더해도 똑같은 위상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240도는 플러스 120에 3을 곱해도 720이 나오니까 똑같은 부분입니다. 360의 배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처럼 이 세 개의 합이 합해지다 보니까 이 세 개의 부분이 이렇게 돌라서 I 하면은 뭐라고 중성선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3조파 단락전류도 이 지금 중성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성선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똑같이 3배 전류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락전류는 뭐라? 3I0라고 나오죠. IG는. 거기서도 지락 부분에 대한 영상회로가 있습니다. 이제 정상회로, 역상회로, 영상회로. 근데 정상회로가 어떻게 되죠? 대칭분의 삼상 그 전압을 흘렸을 때 돌아오는 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영상 부분은 가면 대칭분의 단상 전류를 흘렸을 때 조건이 틀려집니다. 영상회로의 정의가. 단상 전류가 흘렀을 때 돌아오는 귀환의 회로가 영상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I0밖에 안 흐르죠. 근데 그거를 중성점의 저항 부분이 3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I0가 3배가 되기 때문에 그 3I0로 계산을 했던 거고요. 여기 보시면 똑같습니다. 아까 그 그림을 좀 어렵게 써놨는데 중성점 접지에서는 3고조파 단상전압이 나타난다. 120도 이상 차기 때문에 3조파만을 포함했을 때 기본파하고 3조파만을 포함했을 때입니다. 다른 조파는 그냥 생략을 하고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이걸 다 합하게 되면은 얘 부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 이 세 개는 아까처럼 벡터가 평형이었으니까 이 세 부분은 날아간다는 얘기죠. 요거는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줄은. 그럼 나머지 이 줄이 다 합쳐지는데 그 줄을 합해보니까 뭐라고요? 3배의 I 전류가 나오더라 이거죠. 아까 그 그림입니다. 요거는 요거였고, 요거는 요거였고, 요거는 요거였다 이거죠. 그러면 요거는 0이 되는데, 얘는 뭐라고요? 얘는 요거였고, 얘는 요거였고, 얘는 요거였으니까 이 세 개를 합하면 3배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냥 개념적으로. 근데 그거를 이제 뭔가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삼조파 전류는 부하에 관계없이 선로의 대지중 용량을 해서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흐른다. 왜? 전류가 흐르니까. 3배의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긴다고요? 정전 유도장애가 생긴다고요. 지락이니까. 지락이든 단락이든 어떤 큰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6장에 가서 배울 텐데 정전 유도장애는 뭐라고요? 정전 유도장애 정의. 불평형. 무조건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그게 나아지만 전력선과 통신선 유도장애 하게 되면은 전력선과 통신선 상의 상호 정전 용량의 불균형에 의한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전자유전론. 전력선과 통신선 상의 상호 인덕턴스의 불균형에 의한 부분. 그 정의는 반드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답안지에 꼭 써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하면 그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답안지에. 자꾸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답안지에 써야 될 내용으로 여러분들 자꾸 하셔야 되니까. YI 결성 시 상기 현상으로 접지를 할 수가 없다. 왜? 삼조파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삼조파를 없애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델타 결선을 해주면은 삼조파가 들어오다가 그 델타 결선 내에서 순환을 하기 때문에 저쪽으로 안 넘어갑니다. 이건 사실 그 등가 고장점 영상 그 회로를 가지고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자, 델타 Y가 있습니다. 2개씩을 그립니다. 무조건. Y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Y는 무조건. 이게 틀린 게 정상분하고 역상분은 무조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상분, 역상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압기에서. 등가 임피던스입니다. 등가 임피던스. 근데 변압기가 영상분은 틀려집니다. 영상분일 때. 이건 영상분의 케이스. Y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델타는 여기 부분, 여기 델타죠? 2개니까. 델타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고장전류가 생기면은 이 고장전류가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델타 건선에서 순환을 해버리고요. 예? 여기까지 연결돼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델타 건선. 델타 건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델타 건선으로. 한마디로. 이쪽으로는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사고 나면 여기서 지락전류가 났다. 1차 측에서는 모릅니다. 보게진가 그래서 그 존별로 틀려지는 부분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벡터적으로. 임피던스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은 흐를래야 흐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YY로 썼다? 이거 연결되죠? 그럼 지락사고 났다는 건 뭡니까? 지락사고 나서 이쪽으로도 흐르고 이쪽으로도 흐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회로가. 여기서 사고 났다는 거는 요렇게만 흐르는 건데 여기서 사고 났다는 건 이쪽에도 이렇게 흐를 수 있다는 얘기죠,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저쪽에만 접지만 닫혀 있으면 그냥 흐를 거 아닙니까? 주요 송전선에는 YY 결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송전선에서는 YY 결선을 사용하지 않고 다 델타 Y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전에서 받아들일 때 20900도 델타 Y로 하죠. 근데 그 델타 Y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걸 델타 Y로 안 하고 YY를 했다. 여기서 사고 나죠. 여기 접지는 닿거든요. 이렇게 해서 돕니다. 여기 보호계진기가 오동작합니다. 얘는 이렇게만 도는데 이쪽으로 갈 일이 없죠.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쪽은 고장전류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면 더 쌀 텐데요. 왜? 델타 결선 하면은 예? 균등절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값이 더 비싸지는데 얘는 단절연이 되니까 더 쌀 텐데 왜 안 와요?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YY 델타 변압기를 가서 보시면요. YY 델타죠. 여기다 플로팅 접지를 해놨습니다. Y지만 접지를 안 해놨습니다. 1차 측이. 플로팅 접지라는 건 뭐냐면요. Y에다가 이렇게 해서 2개를 놔둡니다. 2개를. 하나는 피레기를 놔두고요. 하나는 DS를 놔둡니다. DS가 접촉이 돼야지만 완전 지락이 되는 거고 평상시 열어놓습니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번개 쳤을 때 그때만 땅으로 대지로 방전시키고 그 이후에는 연결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걸 넣어야 될 때 어떤 때 넣냐? 이 영상 임피던스를 맞춰주겠어. 옛날에 한전에서는 그 유효 접지가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 설계를 이렇게 기준실에 놔둬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다 이렇게 쓰는 거죠. 설계치가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효 접지가 안 있을 때는 이걸 넣거나 빼거나 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옛날에 울산에 갔더니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랬더니 요쪽이 지금 유효 접지 조건이 안 돼가지고
유효접지 조건 맞추기 위해서 이걸 넣습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나머지 데들 민수 쪽 가면 한전에서 넣는 걸 봤는데 민수 쪽에서 넣는 걸 못 봤습니다. 한전 쪽에서는 유효접지가 많고 왜 이걸 넣게 되면 여기에 따른 보호 계정기를 또 다르게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방향성이 없게끔 설계가 돼 있으니까 대부분. 물론 이제 병렬운전 조작 합의를 한다든가 그러면 방향성이 있는 부분들이 돼 있거든요. 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네. 고조파 어찌의 대책. 여기서 보시면 고조파란 무엇이다. 기본파의 정수배치 불하다. 이런 게 키워드입니다. 고조파는 50차수 이하다. 고조파 전류의 크기는 기본파의 n분의 1이다. 이런 부분들. 중요하죠? 고조파 발생 장치. 아까 얘기했죠. 무조건 변환 장치라고 AC하고 DC가 있으니까 그런 DC 때문에 생긴 거 그 외에 아크로라든가 회전기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변압기 쪽에서도 생긴다. 변압기에도 고조파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아까 여자 전류에 하는 고조파 히스테리시스 때문에 발생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양은 적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양은 적고 그 부분이 뭐냐? 다 델타 결선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회전기의 영향, 이것들을 또 다르게 쓰는 데들은 뭐냐면요. 발전기 쪽에서의 고조파 대체, 그 다음에 송전선에서의 고조파 대체, 그 다음에 수용가에서, 변압기에서 고조파 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눠지기도 합니다. 답안지에 따라서는. 근데 발전기에서는 그 회전기 슬롯 내에서 슬롯 하모닝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요게 지금 회전기라고 해야 되는데 좀 발전기 쪽입니다. 발전기 쪽에서 생기는 고조파. 송전선로 쪽에서 생기는 고조파는 없습니다. 그 다음 변압기 쪽에서 생기죠. 근데 뭐라고? 대부분 다 수용가에서 생긴다고요. 고조파는. 그 수용가가 뭐냐 그죠? 변환장치하고 아크로라든가 이런 그런 그 플리커를 이룰 수 있는 철강 제품들, 용접기라든가 이런 쪽에서 고조파가 생기니까 이게 가장 크니까 이런 걸 넣은 거고, 이거는 수용가 측에서 생기는 고조파 발생 원인이고, 이건 발전기 쪽에서 생기는 고조파 발생 원인이고, 이거는 변압기는 뭐 변전소 쪽에서 생기는 고장 원인이고,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과도현상, 공진, 코로나. 코로나는 이제 송전선에서 생길 수 있는 고조파 원인이 되겠죠. 아까 코로나 방전에서 교류전압의 반파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지직거리면서 아까 좀 파형이 왜곡되지 않습니까? 왜곡되니까 그때 고조파 성분이 발생한다 이거죠. 발전기 쪽에서는 회전기 슬롯, 하모닉, 송전선로 쪽에서는 코로나, 그 외 나머지는 변압기 쪽에서 아까 히스테리시스의 자해 현상에 의한 상고조파 정도. 그 나머지는 다 변환장치라든가 아크로라든가 과도현상, 공진,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다 수용가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도 대책도 보시면은 원인이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세우냐. 발전소에 대한 대책, 송전선에 대한 대책, 변압기 측에 대한 대책.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크게 대책을 세울 게 없다 이거죠. 왜? 양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답안을 쓸 때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폭넓게 써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고조파의 영향은, 아까처럼 전류가 많이 흐르다 보니까, 3조파 등에 의해서, 통신선에 유도장애를 준다고 돼 있는데, 이것들은 크진 않겠죠. 기기의 영향, 전력용 콘덴서의 과열등 고장, 이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터지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변압기, 케이블의 발열, 이런 것도 있죠. 회전기의 과열, 전부 다 과열입니다. 왜? 60번 때려주면 되는데 180번, 240번 때려주니까 270번. 그럼 아무래도 과열이 되겠죠. 내부적으로. 그리고 고조파 성분 때문에 아까처럼 P하고 Q처럼 P가 있고 Q가 있다 그러면 Q 때문에 못 틀을 거 아닙니까? 고조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주파수 커질수록 표피 효과가 더 커진다면서요. 그러니까 안으로 더 많이 안 흐르고 또 바깥으로 흘리려고 하는데 거기는 기본파 외에 고조파 성분도 들어있으니까 기본파가 그만큼 더 못 흐르는 거죠. 보호계정기 오전공. 이제 아까 3고조파에 의해서 3배 전류가 흐르다 보면 실제 지락은 안 났습니다. 왜 지락 났을 때만 3화의 제로가 흐른다면서요. 그러니까 아까 3화의 제로가 흘렀죠. 지락계정기가 오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 3화의 제로를 지락전류라고 인식을 해가지고. 발전기 국부적 과열. 다 과열입니다, 무조건. 과열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고요. 여유각 감소 이런 건 보시면 되고. 과열은 기본이고요. 억제 대책. 여기 나왔죠. 개통 측면에서 대책, 수용가 측에서 대책.
개통 측면이 뭐냐? 발전기 쪽, 아까 송전선로 쪽입니다. 개통의 단락 용량을 증대한다. 굵은 전선을 사용해가지고 뭡니까? 리액턴스를 낮추는 거죠. 공급 배전선의 전용선화. 이거는 고조파가 많이 있는 설비들은 떼내라. 다른 수용과 측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이 옆에 안 좋은 애들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학교로 옮기죠? 아니면 그 애하고 놀지 말라고 합니다. 네? 학교가 똑같지 않습니까? 질 좋은 친구들하고 사귀라고 하지, 질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물들까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전선 따로 해라 이거죠. 배전선 성간전압의 평형화.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절체도 아까 공진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 나머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개통 측면에서는 별로 할 게 없다는 얘기죠. 대책이. 떼내는 거 외에는 어떻게, 자체의 대책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대신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밑에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떼내거나 아니면은 뭔가 변환을 시켜가지고 조절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죠. 거기서 대책을 세울 일이 없으니까. 왜? 그쪽에서는 별로 고조파 측에 대한 영향이 없으니까. 수용가에서 치고 올라오는 것 때문에 다른 수용가에 영향을 미칠까봐 그래서 한전에서는 고조파 수치를 전부 다 강화해가지고 수용가들한테 막 페널티를 매기겠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퓨큐 쪽에 된 거. 왜? 한전 측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런 식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니네가 써라 이거죠. 고조파를 저감해서 우리가 공급 배전선 전용한다. 선을 하나 별도로 끌어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죠. 그 공진 상태를 회피하기 위해서 수시로 이게 운전 조건을 바꾸려면 뭡니까? 돈이 들어가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수용가 체계에서는 수능변리 P델타입니다. 수능변리 P델타. 수동 필터, 능동 필터, 변환장치의 다펄스와 리액터. 이게 수동용 필터죠. 그 다음 능동 필터. 그 다음 변환장치 다펄스와. 여기 보시면은 능동 필터, 인버터 기술을 응용해가지고 여기상의 고조파를 발생시켜 기존 고조파를 제거한다. 그럼 그림은 이거죠. 고조파가 이렇게 났다. 그럼 이 시간 동안에 역고조파를 발생시키면 소거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고차 고조파의 개선 효과는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왜냐면, 고차 자체가 원래 작으니까. 원래 작은 걸 없애봤자 큰 의미는 없거든요. 저차가 크다고요. 왜? 크기는 n분의 1이라고요. 1고조파, 3고조파는 뭐라고요?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기본파가 100이라고 했을 때 3고조파는 30% 정도인데요. 한 25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25차는 0.04, 25분의 1이니까 0.4%인가요? 100이라고 그러면 한 4 정도밖에 안 되죠. 예? 이거는 30%인데 이건 4%니까 그 4%짜리 줄여봤자 얼마나 효과가 되겠냐 이거죠. 30%짜리 하는 게 더 낫죠. 역류 개선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역류 개선 효과는 좀 적습니다, 사실은. 왜? 역률 자체가 고조파로 인해서 많이 나빠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니까 다 쓰는 겁니다, 다. 왜? 1억이라는 장비를 썼는데, 지금 보통 보면은 1억 썼는데 고조파 효과는 큰데 나머지 효과는 좀 적습니다. 안 되겠죠? 역률도 좀 올라간다. 이것도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 1%, 2% 이렇게 역률 효과가 올라갔다고 해서 하는 차라리 콘덴서만 다는 게 더 낫죠. 콘덴서 한 1000만원어치만 달아도 역률 1% 올라가는데, 고조파 억제 장치를 달면서 1억을 썼는데 역률이 1%밖에 안 올라간다. 그럼 ROI에서는 안 떨어지죠. 하지만 다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정전이 되거나 아니면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그 기회적인 기회비용이 더 큰 거죠. 전류형 액티브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봤는데 이제 인버터를 쓸 때요. 인버터가 다 전류형 인버터 쓰나? 전압형 인버터를 쓰나? 제가 헷갈리는데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쓰고요. 나머지 타입의 인버터를 쓰게 되면 용량이 커집니다. 구성 방식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압형 인버터를 가장 많이 씁니다. 제가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전류형 인버터를 쓰면 전류를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터리가 늘어나는 것처럼 전압은 병렬로만 하면 되니까 장비를 작게 가도 되는데 전류형 인버터를 쓰게 되면 이제 커집니다. 여기도 전류형 액티브 필터라고 되어 있죠? 용량을 뭔가 잡아줘야 되니까 컨버터에서 DC 리액터를 가지고 뭔가 잡아주는 부분이죠. 전류형으로 쓴다고 하니까 더 좋은 거겠죠.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자료식 인버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여긴 인버터나 컨버터나 이제 같은 개념이니까 원래 상태는 인버터를 안을 다 보면은 컨버터하고 인버터를 다 합쳐가지고 그냥 인버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컨버터는 AC를 DC로 바꾸는 게 컨버터고요. DC를 AC로 바꾸는 게 인버터입니다. 근데 우리는 DC를
AC로 바꾸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다 AC를 DC로 바꿨다, DC를 AC로 바꾸거나 이렇게 하니까. 그 컨버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쓰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우리가 그냥 컨버터 내지 인버터라고 쓰는 거죠. 여기 아까 보셨던 이겁니다, 지금. 요만큼이 이렇게 남아서 나왔는데 그거를, 여기 고주파 부분 있죠? 그 고주파 부분을 능동 필터에서 반대로 싸줘서 그거를 이렇게 평활화해서 보상호 전류는 된다. 하이브리드 파워 필터는 이 두 개를 조합을 한 건데, 사실 그 하이브리드 파워 필터라는 건 수동 필터 쪽에 가깝습니다. 수동 필터 쪽에. 수동 필터를 여러 개를 가지고 제어를 하는 거죠. 액티브 필터도 수동 필터가 그 안에 다 내장된 겁니다. 각 차수별로. 다 내장돼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값이 비싸지는 거죠. 근데 이제 프로그램에서 자기가 그 제어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고요. 변환장치의 다펄스 아까 보셨죠? 예, MP 플러스 1에 대해서 된다. 기기 자체의 고주파 내량 증가. 리액터를 넣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주파가 못 들어온다고요. 콘덴서에 리액터 단다고 그랬죠, 아까. 이건 직렬 리액터입니다. 병렬이 아니라. 통신선을 케이블하고 연피 접지를 한다. 이건 뭐냐면, 아까처럼 유도장애가 생긴다고 그랬죠? 유도장애는 뭐라고요? 접지를 해주면 되죠? 앞에 실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케이블하고. 도체가 아니라, 도체는 더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근데 한 번 더 쉬웠습니다. 영향을 덜 받는 거죠. PWM, 아까 PAM이 아니라 PWM이라고 했죠? 크기가 아니라 PWM 방식으로 하게 되면 다수의 펄스를 변환해서 쓸 수가 있고, 델타계에서는 3조파를 순환한다. 삼상 단락 고장. 선로 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일선 지락입니다. 근데 왜 삼상 단락이 먼저 났냐? 삼상 단락은 평형 고장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불평형 고장이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요? 대칭자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평형 고장을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 삼상 단락이 나온 겁니다. 평형과 불평형이 있는데 삼상 단락이 평형이니까 쉽게 계산할 수 있더라. 근데 쉽게 계산 못하는 불평형 고장을 계산하기 위해서 대칭자법이 나오게 된다. 대칭자법이 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고장의 순서대로 해가지고 1선 지락, 다음에 뭐라고요? 2선 단락, 그 다음에 뭐라고요? 2선 지락, 그 다음에 뭐라고요? 3단 단락. 이런 순서대로 고장줄의 크기가 커지더라. 그래서 그 순서대로, 왜? 그 순서대로 고장이 발생하니까. 그 순서대로 고장이 발생하는 겁니다. 빈도가. 삼상 단락에서 보호계정기 세팅, 기기의 차단 용량 결정,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적용을 한다. 고장 조건에는 고장 계산 방법은 온법에 의한 방법, 퍼센트 임피던스에 의한 방법, PU법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온법은 이렇게 나와진다. 근데 온법에 대한 단점은 전압에 따라서 다 틀려지더라. 퍼센트 임피던스는 기준 용량에 대해서만 맞춰주면 되더라. PU법은 그걸 기준 용량에 대해서 다 맞춘 거더라. 등가회로도 보면 그냥 별게 있습니까? 회로도 만든 거죠,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이런 등가회로도 자체라도 다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별게 아니더라도. 임피던스 환산이 불편하여 별로 사용치 않아. 왜? 전압별로 임피던스를 환산해줘야 되니까. 전압의 비율의 자승해. 자승해줘야지만 됩니다, 또. 이게 웃긴 게, 그냥 전압비만 해주면 좋은데, 그거에 전압비에 자승을 해줘야 되니까, 계산이 더 복잡하죠. 퍼센트 미더스법. 여기 보시면 이게 기준이라고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전체 전압 2분의, 여기 전압 강하 ZI. V는 IR이니까. 그래서 여기 표현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퍼센트 미더스는 뭐라고요? 전체 전압분의 전압 강하. 그거죠? 거기다 유리, 퍼센트니까, 유리 붙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그걸 바꾸면은 CKV 자성분의 PZ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이 100이 나왔는데, 왜 틀려지냐? 단위 때문에. 여기가 킬로볼트고요. 여기가 KVA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위가 틀려지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 이제 나와있죠? 여기가 1002라고요. 1000킬로볼트. 밑에는. 근데 뭐라고요? 여긴 100이죠? 그러니까 100 곱하기 10, 1000 해가지고 여기서 10이 나온 겁니다. 단위 때문에. 100%라면서요, 여기가. 여기는 킬로볼트라면서요. 1000이라면서요. 그러니까 10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단위 때문에. 그럼 뭡니까? 10kV 자승분의 PZ라고, PZ. 왜? IN에서 2가 넘어오니까, 여기서. 2가 자승해서 2에, 여기서 자승을 하면서 위를 하나 올렸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킬로볼트였는데, 킬로볼트 자승을 하면서 이걸 P로 만든 겁니다. P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고, 삼상 단락 줄리는 뭐라고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IN. 하나만 아시면 된다고요. CKV 자성분의 PZ만 아시면 된다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결론부터 아셔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들 나중에 살펴가면서 보셔야 되고요.
3상 단락은 P는 루트 3 VI. 어떻게, 이게 V가 뭐라고요? 원래 이게 3이고, 루트 3이었는데 그거 올라가면서 됐다고요. 여기는 뭡니까? 퍼센트 임피던스는 100. 그 다음 PN이 된 겁니다. 여기는 PS니까. 실제 적용에서는 발전기, 송전선,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다름으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집계를 해야 된다.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 용량이라는 게 나와있죠. 단락전류 계산하다 보면 얘가 30짜리가 있고 40짜리가 있죠. 얘는 10짜리가 있습니다. 뭐 어떤 걸 기준할까? 가장 많이 있는 걸 기준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지 변환하는 게 적어지니까. 아니면 가장 높은 걸 기준하거나, 아니면 가장 작은 걸 기준하거나. 그건 상황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장 높은 걸 기준하면 적은 거는 올라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장 높은 것보단 가장 낮은 게 낮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 계산하기가 좋으니까. 수치에 따라서 100MV짜리가 10입니다. 40MV짜리가 50입니다. 그럼 그걸 낮춰도 50을 10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MV가 10%면은 400MV짜리가 40%면 그걸 100MV로 환산하면 그게 10%입니다. 똑같이 줄어드니까. 그런 거 계산하기 쉽겠죠. 근데 이제 얘가 1%입니다. 여기가 1%. 여기는 10%입니다. 아니 뭐 하여튼 그 계산을 낮추다 보면 얘가 0.0 해가지고 계산하기가 복잡해지면은 어떤 걸 할지는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근데 기준에서 뭐로 통일해라 이렇게 제공을 해줄 거고요. 만약 제공을 안 해준다면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결론은 똑같을 거니까. 답은 똑같을 거거든요. 퍼센트 임피던스 사용 시 2점. 단위 환산이 불필요하다. 아까 그냥 더해주면 된다고요. 기준 용량별로 환산만 해주면 되니까. 환산이 돼 있는 상태에서만 더해주면 됩니다. 나중에 거기에 곱해주는 IN 값이 그 기준 용량에 대한 IN 값이 돼야 된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IS는 뭐라고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IN이죠. 퍼센트는 다 더해줬습니다. 다 더해줬는데 그 IN 값이 어떻게 나오냐 이거죠. 그 기준 용량에서의 기준 전류를 가지고 곱해주면 됩니다. 그 기준 용량. 100MV였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P 나누기 루트 3V에서 P가 100MV가 되고 그 100MV에서 루트 3 나눈 다음에 그 지점의 전압이 22.9면은 예를 들어 1000kV 같은 경우면은 걔가 1519A인가 그럴 거거든요. 그럼 1519A가 기준 전류니까 기준 전류가 그러니까 전격 전류의 몇 배 정도의 단락 전류가 흐르냐 이거죠. 결국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하다. 왜? 퍼센트 임피던스는 22.9kV는요, 거의 5에서 6%입니다. 1호사는 10에서 11%입니다. 거의. 딱 정해져 있습니다. 3.3, 6.6, 다 5% 정도입니다. 3.3 같은 건 4%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3%짜리 없다는 얘기죠. 4%, 5%, 6%, 10%, 11% 이렇게 됩니다. 표준 용량으로 해야지만 제작하기 편하기 때문에. 단위법, 뭐라고요? 10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를 100으로만 나눠주면. 그냥. 단락줄의 산출 똑같고, P법 정의시, 퍼센트 임피던스가 좋은데 뭐냐입니까? 간편하다 이거죠. 계산의 단위가 줄어들어서 해석 이용해다. 왜? 아까 수치가 크게 나오는데 그걸 또 100으로 줄였으니까. 단위법이라는 건 하나의 기준으로 다 통일을 했기 때문에 더 줄어드는데 그거를 또 100으로 또 나눴으니까 더 줄어들겠죠. 수치가 줄어드니까. 대칭분 회로까지만 하고 쉴 텐데요. 여기 보시면 대칭분 회로에서 조금 이 그림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대칭자법법이 뭐다? 삼상회로의 불평형 문제를 푸는 데 사용을 했다. 왜 불평형을 푸는 데 사용을 했냐? 자, 불평형 고장을 직접 계산하면 이렇게 곤란하다. 그래서 뭔가 개통사고의 불평형 고장에서는 이렇게 우회해서 간접적으로 푸는데 아까 설명드렸죠. IA, IB, IC를 I0, I1로 변화를 했죠. 그래서 나오는데 여기 V0, V1, V2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기서 뭡니까? 대칭자법을 이용하다가 안 되니까 여기 발전기 기본식을 슬쩍 끼워넣은 겁니다. 여기다. 슬쩍 끼워넣어서 발전기 기본식을 이용해가지고 실제 계산값이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그걸 다시 IA, IBC로 중첩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겁니다. 지금 여기 3개만 있지만 원래 여기는 전류만 들어왔죠. 근데 전류만 들어와서는 안 되죠. 전압도 다 들어와야 되니까. 대칭분 전류 아까 설명드렸죠. 0, 1, 2 하면 뭐라고요? 3. 근데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게 또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거든요. 그 헷갈리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뭐냐?
발전기 기본식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옵니다. V0는. 대칭제법에서는 아니고요. 왜냐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 발전기의 무브와 단자 전압 강화를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거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 그것만 케이스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는. 근데 그것도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IA인데 여기 1이었을 땐 뭐라고요? 여기가 1이라고요. 요것만 생각하시라고요. 그럼 여기 2가 되겠죠? 여기 1이었으니까 2가 되겠죠? 이렇게 나온다고요.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요. 행렬 표현식을 고치면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틀렸다는 걸 아시죠? 1이었는데 제가 딱 1이면 여기 1이라고요. 이거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틀렸다라는 걸 알아야죠. 왜? 키포인트가 그거니까. 답안지를 쓸 때 키포인트가. 나중에 저라면은 딱 이거 보고 딱 압니다. 왜? 제가 가르칠 때 이게 1입니다라고 가르쳤으니까. 자, 나머지는 이렇게 돼 있다고. 1 플러스, 이게 뭐라고요? 요게 아까 얘기했던 1 플러스 A 자승은 0이라는 그겁니다. 그래서 요게 1 플러스 A 자승은 0이고, 이게 A 자승, A 삼승이니까 A 삼승은 1이죠.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여기다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를 다 더하면 뭐죠? 3i 제로죠. 1 플러스 A 자승은 뭐라고요? 제로. 여기도 제로입니다. 그래서 IA, IB, IC를 다 더하면은, 예? 요거 수식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시 계산해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돼 있다는 IA는 이렇게 돼 있고, IB는 이렇게 돼 있고, IC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표현을 하기 위해서. 영상전류는 위상각이 같은 평형 단상전류니까 지락고장 시 접지계정기를 동작시킨다고요. 3i 제로 때문에. 그 다음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를 흐르킨다고요. 이게 전자유도장애입니다. 전자. 통신선, 지락전류 때문에 생기는 게 전자유도장애라고요. 그리고 여기 전자유도장애 있죠? 딱.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유도장애가 아니라 전자유도장애입니다. 전자유도장애. 자, 여기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근데 요거를 좀 더 응용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전력계통공학에 가면 대칭문 회로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나와 있거든요. 그거에 요거를 그림을 더 자세하게 다르게 그려서 또 합니다. 그거는. 그때는 등가분 회로를 해가지고 그려지는데, 요거는 그냥, 송배전 공학에서 배우는 정도로. 정상전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A, C, B 정해전이라고 했네. A 다음에 C 나오고 B가 나오니까. 왜? 우리는 뭡니까? 요거를 또 보면은 A, B, C 역회전이라고 또 씁니다. 책에는, 옛날 책에는. 보는 방향에 따라. 그러니까 헷갈려지는 거죠. 정해전은 뭐다? 반시계 방향이다. 반시계 방향으로 가면서 보여지는 놈을 쓴 겁니다. A, C, B. 그런데 나는 원래 정해전이니까 정해전이다. 요 뒤에 거로 가보면은. 역상전류는 A, C, B 역회전. 가는 방향으로 무조건 했는데 가는 방향을 보고 썼죠. 근데 뭡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봤다 이거죠. 보는 대로.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A, C, B 정회전이 됩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A, B, C. 여기다 이렇게 정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적어지면 A, B, C 정회전이 되겠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기서 쓰는 거는 무조건 가면서 보는 순서대로 쓴 겁니다, 그냥. 이거는 역회전, 정회전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말인데도 막 헷갈려지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정회전은 시계 반대 방향이라는 거. 대칭문 전압. 똑같죠? V0, 1, 2, 3분의 1. 똑같죠? 다 A. 여기도 A니까. A 맞죠? V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한다. 벡터적으로 하면은. 그럼 이게 그겁니다. 고대발전 제가 나온 거 고대발전. 여기 책에 그대로 있거든요. 거기서 쓴 겁니다, 지금. 고대발전을. 고장 조건에, 전류에 관한 조건, 전압에 관련 조건. 그럼 뭐 대칭문은 변화해놨죠. 예? 기지량, 미지량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뭐라고? 여기다 싹 집어넣는다고요. 발전기 기본식을. 고대, 발, 그리고 원하는 전압 전류를 계산한다. 연립방정식 푸는 건 뭐 그건 큰 얘기가 아니니까요. 여기는 잠깐 쉬었다가 할 겁니다. 발전기 기본식은 조금 더 자세히 보셔야 되니까요.